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한 번은 오디세이야. 지은이는 샘 아크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런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임상 심리학자의 길을 걸으며 고대의 지혜가 현대인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책에서 오디세이아를 심리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인생의 시련을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길을 제시한다. 프롤로그. 오디세이아는 3000년 전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로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또다시 10년을 떠도는 이야기다. 이 작품이 그리는 이야기는 소박하다. 그저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인물의 여정을 다룬다. 이 주제는 현대의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도 되풀이되어 왔다. 오즈의 마법사, 디모를 찾아서, 글래디에이터에는 모두 오디세이아의 서사가 깊이 흐르고 있다. 이 작품이 오래도록 독자들과 호흡해온 이유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오랜 세월 바다에서 떠돌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알고 좌절의 순간을 마주하며 불확실한 길 앞에서 자신이 진정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장대한 귀향 서사가 없더라도 관계의 소중함과 소속의 의미,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다. 이 서사시는 젊은 날의 영웅담이 아니라 세월에 닳고 상처 입은 한 인간이 자신의 집과 삶을 되찾으려 애쓰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평범한 우리의 삶과 깊이 공명한다. 인생의 이 시기를 지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오디세우스 역시 불확실성과 상실을 마주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흔들리는 정체성 사이로 항해하며 마침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는 유연함과 인내, 자기 이해를 통해 우리가 시련을 겪고도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오디세우스는 흠이 많은 인물이며 수수께끼 같은 면모를 지녔다. 충직하면서도 믿을 수 없고 신중하면서도 충동적이며 다정하면서도 잔혹하다. 호메로스가 그를 우여곡절이 많은 복잡한 인간이라는 뜻의 폴리트로포스라고 부른 이유다. 바로 그 점에서 오디세우스는 우리와 가까워진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결코 곧게 뻗어가지 않는다. 빙빙 돌아가고 엇나가고 무너진다. 그는 자주 그리고 크게 실패한다. 왠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오디세이아는 대단히 심리적인 서사시로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한다. 트라우마, 회복 탄력성, 감정 지능이라는 말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호메로스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탐구했다. 이 작품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기쁨과 사랑, 고통과 연민, 분노와 상실, 성공과 실패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울린다. 그래서 이 시는 세대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 모두를 위한 작품이다.
오디세이아 줄거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는 오디세우스 왕의 기나긴 여정을 그린 서사시다. 트로이 전쟁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와 함께 달아났거나 납치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10년에 걸쳐 치러졌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더 흘렀는데도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 사이 이타카의 궁정은 혼란에 빠진다. 오만한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와 혼인하고자 궁정을 차지하고 그의 재산을 마구 탕진한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떠날 당시 갓난아기였던 아들 텔레마코스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구원자들의 횡포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그때 여신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테스로 변장하고 텔레마코스 앞에 나타나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나서라고 권한다. 아테나의 조언에 힘입은 텔레마코스는 마음을 다잡고 길을 나선다. 그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 차례로 찾아가 오디세우스와 함께 트로이 전쟁을 치렀던 네스토르 왕과 메넬라오스 왕의 환대를 받는다. 두 왕은 전쟁이 끝난 뒤 각자가 겪어야 했던 귀환 여정을 들려준다. 특히 메넬라오스는 텔레마코스에게 오디세우스가 아직 살아있으며 칼립소 여신이 다스리는 오기기아 섬에 붙잡혀 있다고 전한다. 올림포스 산에서는 신들이 모여 오디세우스의 운명을 두고 논의한다. 오디세우스는 7해 동안 오기기아 섬에서 여신 칼립소의 사랑을 받으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지낸다. 신들은 회의를 한 뒤 칼립소에게 오디세우스를 풀어주라고 명한다. 칼립소는 마지못해 그가 뗏목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바다로 나서지만 포세이돈이 일으킨 거센 폭풍을 만나 난파되고 만다. 파도에 휩쓸려 파이아키아인들의 섬으로 떠밀려온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나우시카아라는 공주를 만나고 그녀의 안내로 알키노우스 왕과 아레테 왕비가 다스리는 궁정에 이른다. 그를 환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오디세우스는 정체를 밝히고 트로이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 겪어온 모험담을 들려준다. 오디세우스는 자신과 부하들이 처음엔 키코네스족의 땅 이스마로스를 습격했다가 결국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을 들려준다. 항로를 잃고 떠돌다 도착한 곳은 로토스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땅이었다. 그곳에서 부하 몇 명이 고향을 잊게 하는 열매의 유혹에 사로잡힌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 배에 태운 뒤 다시 항해를 이어간다. 이후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족 키클롭스의 땅에 상륙했다가 그중 가장 사나운 폴리메포스의 동굴에 갇히고 만다. 오디세우스가 탈출을 위해 폴리메포스의 눈을 멀게 하자 폴리메포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복수를 요청한다. 훗날 오디세우스를 파이아키아인들의 땅으로 난파시킨 폭풍은 바로 이 요청에 포세이돈이 응답한 것이다. 그 뒤로 일행은 바람을 다스리는 아이올로스 왕의 섬에 이른다.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무사히 닿을 수 있도록 바람이 든 자루를 하나 내어준다. 그런데 이타카가 눈앞에 보일 즈음
호기심에 사로잡힌 부하들이 그 자루를 여는 통에 배가 다시 먼 바다로 떠밀리고 만다. 일행은 다시 아이올로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이후 오디세우스는 식인 거인족 라스트리고네스의 땅에 이른다. 그곳에서 그의 함대는 전멸하고 그가 탄 배 한 척만 남는다. 살아남은 이들은 마녀 키르케가 다스리는 아이아이의 섬에 이른다. 그곳에서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돼지로 변하게 하지만 헤르메스의 도움을 받은 오디세우스가 부하들을 구해낸다. 이후 그는 키르케의 연인이 되어 1년 동안 그 섬에 머물다가 부하들의 거듭된 설득 끝에 다시 귀양길에 오르기로 한다. 떠나기 전 키르케는 그에게 저승으로 가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라고 한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이타카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솥대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시 산자들의 세계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매혹적인 노래로 항해자들을 죽음으로 유혹하는 세이렌들의 곁을 지나야 한다. 그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어 위험에 대비한 채 그 치명적인 노래를 듣는다. 곧이어 그는 6개의 머리를 지닌 괴물 스킬라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소용돌이 괴물 카리브디스가 도사린 해협을 통과한다. 이 과정에서 스킬라에게 부하를 몇 명 잃지만 항해를 멈추지 않고 트리나키아 섬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악천후로 발이 묶이자 굶주림이 일행을 옥죄기 시작한다.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부하들은 그의 경고를 어기고 태양신 헬리오스의 신성한 솥대를 도살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우스는 폭풍을 일으켜 배를 부수고 오디세우스만 유일한 생존자로 남긴다. 그는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오기기아 섬에 이르고 그곳에서 여신 칼립소에게 붙잡혀 7년을 머문다. 파이아키아인들은 따뜻한 환대 끝에 오디세우스를 이타카로 데려다 준다. 거지로 변장한 그는 텔레마코스를 비롯해 충성을 지켜온 가신들과 제회하고 아테나의 인도 아래 구혼자들을 처단하고 궁정을 되찾는다. 페넬로페는 시험을 통해 그의 정체를 확인한 뒤에야 남편으로 다시 맞이한다. 이타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트로이의 용맹한 전사들은 쓰러졌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포위전 끝에 그리스군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모욕은 씻겼고 복수는 이루어졌다. 승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선을 정비할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하듯 삶은 언제나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 튀르키예 해안에서 그리스 서쪽의 이타카 섬까지 금세 닿을 것 같던 귀향길은 결국 지중해 곳곳을 떠도는 10년의 고난으로 바뀐다. 오디세우스는 꺾이고 또 꺾인다. 부하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혼자만 간신히 이타카에 도착한다. 삶은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펼쳐진다. 존 레넌이
자신의 노래에 인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문장이다. 삶은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틈새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곤 한다.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 선 우리는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즉, 도전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가령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 뒤 신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 행동에 나선다. 7년간 칼립소 여신의 곁에 묶여있던 삶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이다. 페넬로페 역시 구혼자들의 청혼을 물리치고자 행동에 나선다.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고 나서야 새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뒤 낮에는 배를 짜고 밤에는 몰래 다시 풀어버린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자 네스토로와 메넬라오스를 만나러 길을 떠난다. 오디세이아에서 결정적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힘겨운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느냐 못하느냐는 심리적 유연성에 달려있다. 이는 도전을 헤쳐나갈 때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삶의 목적을 붙드는 능력이다. 이 힘을 길러낸 사람은 결국 집에 이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길을 잃고 헤맨다. 아무런 고통 없는 성장이란 외눈박이 괴물이나 머리가 6 달린 뱀의 신화만큼이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심리학자 마샤 리네안이 제시한 근본적 수용 개념은 원치 않는 변화를 마주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근본적 수용은 어떤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의나 체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문제의 뿌리는 기대와 가정에 있다. 근본적 수용이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애도하는 일이다. 1960년대 심리학자 줄리언 로터는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내놨다. 그가 말한 통제 위치 이론에 따르면 내적 통제 위치를 지닌 사람은 자기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반대로 외적 통제 위치를 지닌 사람은 결과가 주로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고 믿는다. 오디세우스가 죽었다는 전제 아래 구혼자 가운데 한 명과 결혼하거나 친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도 페넬로페는 자기의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짠 뒤에야 구혼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계책으로 페넬로페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번다.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다시 풀어내면서 구혼자들의 계획을 조용히 지연시킨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이 되돌림은 저항의 강력한 은유다. 타인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 묵묵히 되돌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의 저항이다. 그녀는 내적 통제 위치를 행사한다. 자기 행동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내적 통제 위치 성향이 강한 사람은 힘든 일이 닥칠 때 덜 우울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좌절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다. 이들은 장애물을 무력함의 증거로 보지 않고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역경에 직면해서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묻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내적 통제 위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구도 당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당신의 삶에는 궁극적 의미가 있다. 난파당한 채 홀로 남은 오디세우스는 오기기아 섬에 떠밀려 왔을 때 여신 칼립소에게 환대를 받는다. 그것도 아주 극진한 환대를. 숨기는 자를 뜻하는 이름의 칼립소는 그를 자신의 섬에 붙잡아둔다. 훗날 페넬로페에게 자신의 여정을 들려줄 때 오디세우스는 여신의 동굴에 갇혀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남편으로 원했다고만 말한다. 그가 실제로 그곳에서 무려 7회를 머물렀다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는다. 또한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비로소 떠나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 속에는 초반엔 자기도 그 시간을 제법 즐겼을 거라는 뉘앙스가 배어 있다. 페넬로페에게 돌아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으라고 마지막으로 설득하며 칼립소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쉰다. 어쨌든 몸매는 내가 그녀보다 낫잖아요. 키도 더 크고. 게다가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내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제안을 꺼내든다. 바로 불멸과 젊음이다. 그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근사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끝없는 만족만이 이어지는 삶이다. 이는 성취와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사회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다. 가령 좋은 직업을 가지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완벽한 관계를 만나면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며 이상적인 몸매를 갖추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또 적절한 생산성 앱을 찾으면 인생이 정리되고 최적의 웰니스 루틴을 따르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현대판 칼립소의 거래를 제안받고 있다. 위로와 쾌락을 줄 테니 진짜 나 자신을 내놓으라는 제안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신의 본 모습에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다. 나아가 더 오래도록 행복을 안겨줄지도 모를 더 수고로운 일들은 애초에 포기해버린다. 삶의 애환을 겪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 인간으로서 지닌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일, 그런 것들은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된다. 그런데 늙지 않는 여신과 함께하는 낙원에서 오디세우스는 전혀 즐겁지 않다. 겉으론 완벽한 삶을 손에 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본질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그는 결국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대신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여정을 선택한다. 이 모습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의 쳇바퀴를 떠올리게 한다. 삶의 조건이 외적으로는 계속 나아지는 듯 보여도 우리의 핵심 가치나 관계와 어긋나 있다면 지속적인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칼립소 곁에 머문다는 것은 귀향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귀향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오디세우스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 없는, 어쩌면 의미도 없는 삶인가? 아니면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진정한 연결과 사랑이 있는 삶인가? 당신은 끝없는 안락함으로 채워진 삶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일이 불가피한 슬픔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는가? 어쩌면 바로 그 상실의 가능성 때문에 삶과 사랑이 그토록 소중해지는 것은 아닐까? 오디세이아 1권의 도입부에서 제우스는 인간의 고통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신을 탓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구나. 고통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고통을 키우는 건 자신들의 어리석음이다. 고통의 원인으로 인간이 신을 탓한다라는 말을 인간이 외부 사건을 탓한다라고 바꿔보자. 그러면 오늘날 인지행동치료 CBT의 핵심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우스의 말대로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더 키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란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아무 힘도 없고 행동을 취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도 없다고 생각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진다. 반대로 관점을 달리해서 더 넓은 맥락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렇다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다시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손에 익은 기술을 발휘해 뗏목을 만드는 것이다. 호메로스가 이 장면을 유난히 공들여 묘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며 이야기가 본격적인 행동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직접 해냄으로써 상황에 영향을 미칠 힘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바로 이런 주도성과 통제감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시작해 보라고 권하는데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른다. 무언가를 해내는 경험은 긍정적 보상을 낳고 그 보상은 다시 행동을 이어가게 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우울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동시에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에서 그래도 무언가는 할 수 있어로
옮겨가는 것이다. 줄줄이 준비된 시련의 첫머리 세일에는 흔히 떠올리는 괴물과 다르다. 그들은 반은 여인, 반은 새의 모습으로 바위섬에 살면서 지나가는 뱃사람들을 향해 달콤한 말로 노래한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이 유혹에 대처할 방법을 이미 알려주었다. 그는 일단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명한다. 다음으로 선원들은 자신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는다. 세일에는 인간의 나약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강력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을 이용해 각자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건넨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겪어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 우리는 이 전쟁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이 깊은 이해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갈망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세일에는 오디세우스의 영광과 고통이 모두 정당했음을 확인해준다. 나아가 더 깊고 더 파괴적으로 달콤한 유혹을 내민다. 향수, 즉 노스텔지어다. 노스텔지어는 고향집을 향한 아프고도 달래지지 않는 그리움을 뜻한다. 오늘날엔 과거의 어느 시절을 향한 그리움을 가리켜 이 말을 쓰는데 그 밑바닥엔 언제나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는 아픔이 깔려 있다. 세일에는 속삭인다.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느껴지는 시절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예전의 오디세우스라면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이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안다.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일에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결국 자기 파괴의 굴레로 끌어들이는 유혹을 상징한다. 이들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겉으론 해롭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다. 세이렌의 섬을 지나는 수많은 여행자들은 분명한 악에 쓰러진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원한다고 믿는 것을 정확히 얻을 수 있으리라는 약속에 이끌려 파멸한다. 세이렌을 지나친 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해협에 이른다. 해협 한쪽의 높은 동굴에는 머리가 6개나 달린 거대한 괴물 스킬라가 살고 있다. 각각의 머리는 지나가는 배에서 선원을 한 명씩 낚아챌 수 있다. 반대편에는 또 다른 괴물 카리브디스가 있다.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와류로 배 한 척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해협이 너무도 좁아 한 괴물을 피하려 하면 다른 한 괴물에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다. 만약 스킬라 쪽으로 바짝 붙어 항해한다면 6명을 잃게 될 뿐이다. 반면 카리브디스 쪽을 택한다면 전부 생존 아니면 전부 파멸이다. 오디세우스는 스킬라를 택해 6명을 잃기로 한다. 그 선택에 따른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뒤돌아 올려다보니
끌려가며 버둥거리는 그들의 손과 발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내 이름을 불렀소. 그게 그들의 마지막 말이었소. 현대의 삶에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리더는 인력을 유지해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해고를 단행해 개인에게 즉각적인 상처를 남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어떤 상황은 정말로 좋은 선택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 그저 각기 다른 형태의 상처나 손실이나 타협뿐이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의 딜레마는 질문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정답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불완전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어떻게 책임있게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손실이 전혀 없는 선택지를 찾으려 하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선택 장애와 무기력이야말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오디세우스는 20해 전 이타카를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슬픔과 상실을 겪고 도무지 답이 없는 선택들 앞에서 망설이며 끝내 선원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여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그 과정에서 통제력의 한계와 슬픔의 필연성, 그리고 기대가 무너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지혜를 혹독한 대가와 함께 배운다. 우리도 상실의 아픔을 겪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유혹을 견뎌야 할 때가 있다. 오디세우스처럼 우리도 배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불편한 감정의 시면을 지나야만 열린다는 사실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미처 몰랐던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오디세우스의 귀향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그 여정이 얼마나 멀고도 굽이쳐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트로이에서 이타카로 곧장 향했다면 몇 주면 충분했을 것이다. 10년이나 걸릴 여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과 괴물,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 예측 불가능성과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직선 경로는 없다. 우리 삶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는 좀처럼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개 준비와 실행과 후퇴라는 주기를 여러 차례 거친 뒤에야 비로소 지속적인 전환에 이른다.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 일도,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하는 일도 모두 반복과 후퇴,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순간들,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찾아오는 돌파구를 거치며 서서히 펼쳐진다. 당장은 길을 잃은 듯 느껴질지라도 그 굽이진 경로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이것이 성장의 본질이다. 실제로 각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조차 자신의 길이 굽이치고 돌아가는 여정이었다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곧게 뻗은 성공 서사를 강조한다. 당신 역시 성공으로 향하는 쉽고 곧은 길을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길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그리스 신화에는 영웅들이 넘어야 했던 시련이 넘쳐난다.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곧은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 또한 그 우회로다. 이제 당신의 오디세이아가 시작된다. 뒤에는 지금까지 당신을 빚어낸 시간이 있고 앞에는 알 수 없는 길이 펼쳐져 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디에서 잠시 닻을 내리게 될지, 또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다. 오디세이아는 우리에게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의 여정을 분명히 자각하며 살아가라고 말한다. 그 지혜를 받아들여 당신답게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잠시 뒤로 물러설 때에도 내딛는 모든 걸음이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의 이타카는 어쩌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일지도 모른다.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며 거듭해서 다시 시작하고 여정 자체가 이미 보상임을 아는 삶 말이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다. 변화는 혼란스럽고 도착은 복잡하며 도중에 배우는 지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키클롭스든 세이렌이든 폭풍이든 평온이든 무엇이 오더라도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배운 배움이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인생의 한 번은 오디세이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디세이아는 한마디로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지만 인간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가장 불완전하고 알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원을 꿈꾸는 무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온갖 역경을 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인생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온 삶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르면서 살아가야 하고 모르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성 혹은 개방성이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영화 오디세이아도 개봉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영화도 보았고 책으로도 보았습니다. 책으로 본 것은 30년이 훨씬 넘어서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기억났습니다. 이 책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제약 같지만 커다란 축복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인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무지 혹은 불확실성은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혼자 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온전히 오디세우스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부하들과 함께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홀로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홀로 각자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 모두의 삶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은 포기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을 끌어안고 끝까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저승까지 갔다 온 오디세우스가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당신께서도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끌어안고 허용하시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